한국이 일본보다 못 살았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 말을 믿죠? 한국은 지금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글 등 모든 게 일본을 앞서고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수년 전부터 수많은 해외 팬들에게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일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 남들보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장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노카 사토예요. 일본인이죠. 지금은 한국에서 번역일로 꽤 잘 나가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번역가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땐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일들을 좋아하고 작은 변화에 민감했던 제가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적이었거든요. 공부는 못했지만 언어적 감각이 뛰어났던 덕분에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전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어요. 흥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절 부모님은 항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 별다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녀에 불과했어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중간 정도 성적은 받았죠.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며 학업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답니다. 종종 낙제 점수를 받아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기도 했었죠.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언니는 학년 대표를 도맡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비교가 되고 부모님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면서 대체 무엇이 될 거냐고 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다르게 관심 있는 분야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제 삶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앉아서 수업을 듣고 얼마나 잘 듣고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보는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그나마 10대 시절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과 다르게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일본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 간의 미묘한 심리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는 등 제 관심을 끌기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학교 공부에는 관심 없었지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기 바빴습니다. 10대였지만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와 다른 점도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건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본 드라마는 사랑과 별개로 남녀가 만나면 항상 키스와 같은 신체 접촉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는 이야기 속 흐름은 여느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고 핸드폰 메시지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의 표현들이 참 좋았어요. 답답하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채는 한국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 사랑에 빠진다면 저런 감정이 들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20대 시절을 기다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는 정말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거든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화를 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대사를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를 중급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잘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간단한 번역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건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몰랐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알고 있었죠. 낙제 점수를 받는 과목이 생기면 엄마가 어김없이 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거든요. 엄마의 고민은 하나였어요. 학업에 도통 관심 없는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온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요. 엄마의 고민이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죠. 다행인 점은 학교 선생님은 엄마랑 달랐다는 점이에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내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우스운 소리로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있냐고 묻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재미를 붙이고 하는 일이라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몇몇 대사들은 주인공이 말하는 속도로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혹시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이 있냐고 물으셨죠.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꿈은 없다고. 선생님도 아시는 거 아니냐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며 그럼 하고 싶은 일은 있냐고 재차 물으셨어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아직도 즐겨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재밌게 본다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번역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고 제대로 한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못할 거라고 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꽤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낙제거나 꼴찌를 도맡아 하는데 유일하게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이 있었죠. 그건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글 속에 담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재밌었어요. 그걸 글로 표현하는 것도 즐거웠죠. 유일하게 집중을 하는 과목이었고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기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문학 시간에 제가 보였던 집중도나 실력,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번역가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저에게 그런 자질이 충분하게 있다고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꼭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10대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패배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제 삶을 알았고 학교에선 언니랑 비교되어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난생 처음 꿈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자질이 있다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근사하게 잘 나가는 번역가를 떠올리면서요. 물론 그때는 번역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기본적인 테두리는 같지만 생각보다 자세한 부분이 적용되는 어려운 일이기에 결코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는 간단한 번역 일을 통해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에 학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거 아니거나 집안이 잘 사는 거 아니라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하는 거죠. 저 역시도 두 가지 상황 다 해당이 안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은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번역일은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조금의 돈이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기엔 충분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고 사용할 수 없으니 실력이 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심한 끝에 한국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번역이었지만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지만 열정 하나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였으니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엄청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부모님께 믿음을 준 행동이 없었잖아요. 일본 내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저 같아도 낙제를 일삼고 맨날 반에서
꼴찌 하는 딸이 일본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먹고 사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우선 어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합격 메일을 보여줬어요.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한국어 학당에 다니고 본격적으로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전했죠. 부모님은 번역가 일이라면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어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언어 세계가 정말 풍부해요. 다른 나라 언어는 모르지만 일본과 비교한다면 같은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한국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뜻만 살피는 건 무언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영화 제목에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를테면 영어로 언어들 예라고 단어 뜻대로 풀이하자면 또 다른 해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말로 개봉되었어요. 이건 정말 언어가 주는 매력을 10분 알지 않는다면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게 바로 한국어랍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문학적 재능이 있기에 적절한 대체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제 생각들을 찬찬히 들으시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이나 생각을 찬찬히 들으시곤 생각 없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은 일본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했던 건 아니었어요. 일본 물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제가 아직 정확한 직장을 가진 게 아니라 생활하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어학당도 다니며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기에 학업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한국 사람들과 드라마 속 주인공 이야기를 하며 한국어를 더 깊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의미나 상황에 적합한 단어, 선택 등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알면서 느끼는 건 한국 사람들이 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일본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으니 사람들의 표현이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어는 다르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굳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표정은 단조로워지는데 말은 풍부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어학원에 합격했을 때 번역 일을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이지만 학원 관련된 번역 일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알아가면서 다양하게 번역 일을 맡게 될 일들이 생겼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게 더 적절할까 많은 고심을 했거든요. 영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에 정말 간단한 번역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허투루 할 수 없었죠.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어느덧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일이 빠른 건 아니지만 세심하게 번역을 해 수정할 사항이 크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번역을 하고 나면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거든요. 적절하지 않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받는데 다행히 전 그런 부분이 적었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역 일만 해도 제가 한국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건 아닌데 단어 조합으로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세심한 실력을 요하는 게 번역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모님께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오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드렸죠. 부모님은 놀라는 눈치셨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으로 간 지 몇 년이 지나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나서 비행기 표를 보내주냐는 물음에 제가 이번에 번역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알려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정말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버는 돈보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곧 있으면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세요. 제가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더 놀라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한국어 학당을 다니고 한국에 지내면서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책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아쉬운 건 영어로 번역하기에 영어 표현이 한계성이 짙어 그 느낌을 온전히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제 일도 하고 언어 공부도 꾸준히 하려고요. 제 목표는 한국에 있는 아직 세계로 알려지지 않은 책들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언어의 부족함을 넘어 그 표현이 온전히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한국의 우수성이 세계에 좀 더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대한 대단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었던 일본 여성 호노카 사토시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그녀는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번역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호노카 사토시가 본인의 꿈을 한국에서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안 했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한국으로 가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이봐, 한국은 스포츠 천국이야. 야구장에서 응원하며 바비큐도 먹을 수 있어. 일주일만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 마지못해 한국행을 한 로버트는 잠실 야구장에서의 야구 응원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여기 로버트와 그의 프랑스 친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지상 400피트 상공에서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 이름은 로버트고 25살의 프랑스인이에요. 지난 몇 년간 스키 장비 회사에서 일해왔죠. 저는 제 일을 사랑하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몇 달 전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상사는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영화나 TV에서 본 것 외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게다가 저는 독신이고 아이도 없어서 한동안 집을 비울 여유도 있다고 웃으면서 덧붙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제안에 약간 긴장했던 게 사실이에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문화적 차이에 어떻게 적응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세상의 새로운 곳을 보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승낙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네요. 파리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총 10시간에 가까운 긴 여정이었어요. 영화 보고 책 읽으면서 지루함을 달랬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실증이 났죠.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인디애나 주점도 크기에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5천만 명이 넘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삼성, LG 같은 유명 기업이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도 수천 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왔어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지? 음식과 관습에는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이 온통 질문투성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죠. 인천국제공항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가니 친절한 직원분이 저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소 지으시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서 제 가방이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짐이 나오자 회사에서 마중 나올 현지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입국장으로 향했죠. 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을 찾아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휘휘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혹시 제가 시간을 헷갈렸나? 아니면 그분이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버트 씨, 로버트 톰슨 씨 맞으시죠? 다음 날 아침 호텔방 커튼 사이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잠깐 동안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었지만 긴 비행, 서울 도착 우석 씨와의 만남 등 어제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저는 정말로 한국에 와 있었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간단히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아래층 호텔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죠. 갖가지 과일 야채는 물론 김치 비빔밥 같은 한국 전통 음식까지 정말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접시에 잔뜩 담아서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봤어요. 한국지사의 우석 씨가 사무실에서 다른 팀원들을 만나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간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 더 배우고 스키 장비를 어떻게 팔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을 다 먹고 올라가서 가방을 싸는데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대학 시절 야구부 동료였던 절친 크라크였죠. 로버트 한국에 갔다면서 정말 멋지다. 사실 몇 주 뒤에 내가 친구들이랑 한국 여행 갈 건데. 시간 되면 꼭 보자.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크라크랑은 대학교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였고 항상 같이 여행 가자고 얘기만 하다가 못 갔거든요. 크라크는 늘 새로운 걸 경험하는데 관심이 많은 문화. 탐험가 같은 애라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건 몰랐지만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잘 됐다. 난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몇 주 뒤면 좀 한가해질 거야. 언제 오는지 알려줘. 꼭 만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갑자기 향수병이 밀려왔어요. 저는 일도 좋아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기대되지만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 그리워졌거든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한국지사의 우석 씨를 만나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늘 그렇듯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는 차를 타고 복잡한 서울도로를 지나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우석 씨는 내가 맡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한국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디자인된 새로운 스키 장비 라인을 개발하고 있었고 제 역할은 이걸 홍보하고 판매하는 거였죠. 우석 씨 말로는 현지 팀에서 이미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을 다듬고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추려면 제 전문 지식이 필요하대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비슷한 프로젝트는 전에도 해봤지만 해외에서는 처음이라 약간 떨리더라고요. 성공하려면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 후 사무실에 도착하자 우석 씨가 다른 팀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10명 남짓한 젊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제 프랑스 생활이랑 스키업계 경력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긴장도 풀리고 편해지더라고요. 후 몇 시간 동안은 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 목표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팀원들이 벌써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였어요. 저도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놓았는데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질 무렵에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석 씨랑 저는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간단히 먹었어요. 우석 씨가 삼겹살, 구이, 소주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 주셨죠.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맛도 좋고 술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삼겹살은 먹을수록 그 매력에 빠져드는 음식이었죠. 쌈이라는 음식을 처음 접해보았어요. 처음에는 마늘 맛에 놀랐지만 이내 야채와 쌈장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석 씨와 저는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인생 가족 얘기도 나누게 됐어요. 우석 씨의 서울 이야기와 언젠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들려주셨죠. 저는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배경은 달라도 공통점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한국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몇 주가 후다닥 지나갔어요. 낮에는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스키 장비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디자인도 다듬고. 정말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도 내면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서울 근교를 구경할 기회도 있었어요. 우석 씨와 다른 팀원들이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같은 유명한 명소들을 안내해 주셨죠. 그 역사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오뎅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갈비, 냉면 같은 고급 요리까지 한국 음식도 가능한 한만히 맛보려고 노력했죠. 과감한 맛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식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국물과 오뎅 국물 단무지를 무료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은 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운 시간만큼 고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는 자주 전화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죠. 부모님은 제 얘기 들으시면서 무척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크라크와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다른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했죠. 그들은 티켓도 끊었고 몇 주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얼른 만나서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날짜가 다가올수록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데미아라는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한국이 전쟁 중인 나라인 줄 알고 여행 가는 걸 걱정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은 완전히 안전하고 걱정 없다고 안심시키려 했는데 데미아는 여전히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남모르게 데미아 부모님께 연락해서 설득했고 데미아에게는 깜짝 선물로 데미아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걸 비밀리에 추진했죠. 직접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정이 넘치는 나라인지 아실 거라 부모님께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데미아 부모님은 오겠다고 하셨어요. 비행기 표도 사시고 다른 애들보다 며칠 먼저 오기로 하셨죠. 데미아가 한국에 부모님까지 오시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일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대학 친구인 크라크 데미아 존슨이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친구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서울의 명소를 구경시켜주고 제가 발견한 멋진 것들을 보여줄 생각에 너무 신났어요. 하지만 먼저 챙겨야 할 깜짝 손님이 있었죠. 데미아 부모님께서 계획대로 몇 일 전에 도착하셔서 근처 호텔에 묵고 계셨거든요. 저는 데미아 부모님께서 교통편 잡는 것부터 서울 명소 추천까지 도와드렸어요. 데미아 부모님은 한국에 오게 되어 너무 기쁘시다면서 아들을 놀래킬 생각에 상기되어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데미아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으로 같이 갔어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을 몇 달 만에 보는 거라 얼른 만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시차 적응에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입국장 문을 나왔어요. 크라크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데미아랑 존슨도 바로 뒤따라와서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서프라이즈는 바로 그 다음이었죠. 제 뒤에 있던 데미아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데미아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엄마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 부모님을 꼭 안았죠. 저는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끼며 따뜻한 감동에 젖어들었어요. 데미아와 가족에게 얼마나 뜻깊은 순간일지 알 수 있었고 제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우리는 차에 올라 시내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지난 몇 주간 제가 뭘 해왔는지 스키 장비 프로젝트와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줬죠. 그들은 제 얘기에 흥미진진해하면서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그동안 쌓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심껏 답변해드렸죠.
시내로 들어서자 갑자기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도 보러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콘서트 표가 이미 매진됐대요. 그 대신 다른 걸 하면 어떨까요?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번에 우연히 들은 건데 서울교회에 있는 잠실에 엄청 멋진 야구장이 있어. 한국의 최고 수준의 경기장이래.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건 어떨까? 표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흥미로워하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걔들도 저만큼이나 야구광이라 외국 구장에서 경기 본다는 생각에 신난 것 같았죠. 완전 끝내주는데 크라크가 대표로 말했어요. 그렇게 하자 저는 흥분이 솟구치는 걸 느끼며 활짝 웃었어요. 한국의 야구장에 대해 들은 게 많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직접 경험해 볼 생각에 벌써부터 짜릿하더라고요. 그 다음 며칠간은 야구 관람 계획에 푹 빠져 지냈어요. 회사 인맥을 동원해서 그 주말 경기 티켓도 구할 수 있었죠. 경기장까지 가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서울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대요. 드디어 경기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호텔에서 집합했어요. 데미아 부모님은 하루 종일 서울 도심 투어를 따로 하기로 하셔서 저희끼리만 남은 거죠. 우리는 잠실로 가는 지하철 표지판을 따라 개찰구로 향했어요. 1시간 남짓 걸렸지만 제잘거리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마침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실 야구장 필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의 넓은 좌석까지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거든요. 첨단 시설과 편의성에 감탄하면서 안으로 들어섰죠. 자리에 앉자마자 잠시 경기장 전체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구장은 팀 색깔로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고 팬들은 응원 깃발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팝콘 핫도그 냄새가 진동했고 스피커에서는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관중석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빌린 작은 그릴, 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 저거 봐봐. 저기서 바로 구워 먹네. 걔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미쳤다. 존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대단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운 고기와 야채 접시를 돌리면서 가족처럼 먹는 걸 지켜봤어요. 야구장 한복판에서 열리는 대규모 바비큐 파티 같았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일이 데미아 생일 아니야? 바로 여기서 깜짝 파티하는 건 어때? 그를 빌려서 고기도 구워 먹고 케이크도 사다 줄 수 있을 거야. 다들 저를 천재 취급하면서 좋아했어요. 완전 좋은 생각이다. 크라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그렇게 하자 우리는 경기 보면서 데미아 깜짝 파티 세부 계획을 짰어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데미아 도착 전에 준비하기로 했죠. 그릴도 빌리고 재료도 사고 근처 제과점에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경기는 계속되었고 저도 점점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팬들은 열광적이었고 온 힘을 다해 응원가를 불렀죠. 선수들은 고무줄처럼 민첩하고 힘차게 경기를 펼쳤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하나됨 그리고 연대감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를 나눠 먹으면서 웃고 떠들며 서로 어울렸죠. 야구에 대한 사랑과 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 가족 같았어요. 마지막 이닝이 끝나고 홈팀이 승리를 거두자 감동과 환희가 저를 덮쳤어요. 친구들 얼굴에 떠오른 행복을 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우리는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데미아 생일 파티에 필요한 걸 잔뜩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경기장에 도착했죠. 잠실구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해가 막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고 경기장은 고요한 가운데 일찍 나온 몇몇 팬들만이 드문드문 보였죠. 우리는 잔뜩 준비해 온 물건들을 들고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작은 군대 하나 먹일 만한 식재료에 음료수까지 잔뜩 사왔고 생일 케이크는 오후에 배달하기로 했죠. 관중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세팅을 시작했어요. 설렘에 부푼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데미아가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1시간쯤 지나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릴 내숯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
금세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퍼졌죠. 상 위에 반찬이며 안주를 예쁘게 차려내고 음료수도 늘어놓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경기장으로 모여들면서 우리 파티도 눈길을 끌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한 듯 우리 준비물을 살펴보기도 하고 몇몇은 어떤 행사냐며 물어보기도 했죠. 데미아 친구의 생일이라 특별히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말씀드리니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더 도와드릴 것 없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모르는 분들의 친절과 배려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한국의 정문화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였죠. 데미아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면서 3번이고 4번이고 체크했죠. 드디어 데미아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두리번거리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는 눈치였죠. 우리가 준비한 걸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 데미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끼지 않는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몇 초간 바라보기만 하더니 이내 얼굴 가득 미소가 피어오르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뭐야? 대체 이게 다 뭐야? 데미아가 달려오면서 소리쳤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준비한 거야? 진짜 믿기지가 않네. 우리는 모두 그에게 달려가 힘껏 껴안고 등을 두드려줬어요. 우리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요. 그렇게 몇 분간 포옹과 감동의 눈물 속에 우리만의 작은 축제가 시작됐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갖은 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고 시원한 맥주와 칵테일로 갈증을 해소하면서요. 날이 갈수록 우리 파티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그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구경하던 지나가는 분들도 있었죠. 어느새 관중석 구석은 작은 축제마당으로 변해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도 자리에 앉아 그라운드로 눈을 돌렸어요. 저도 어느새 그 흥분에 푹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다른 팬들과 함께 목청껏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성광같이 빠른 타구와 아슬아슬한 수비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팬들의 열정이었어요. 모두가 선수들 이름을 외치고 노래로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한 가족처럼 야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곳곳에서 멋진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꼬마 야구단 경기장에서 신나게 공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즐기는 가족들의 평화로운 미소, 애견동 반석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반려견들까지 이곳이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누구나 취향에 맞게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갈 무렵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모두들 응원하던 자리와 주변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기가 끝나니 이 행복한 순간이 끝난 것 같아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들 가득한 웃음소리를 보며 이 추억을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을 거란 걸 깨달았죠. 새로운 친구, 특별한 순간, 그리고 소중한 깨달음까지 이 한국의 야구장은 저와 프랑스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줬어요. 우리 모두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한 곳 그리고 이 구장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고 홈팀의 승리가 확정되자 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들썩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죠. 저는 행복으로 빛나는 친구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데미아가 울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죠. 최고의 생일이었어. 너희들 덕분이야. 목이 메어와서 힘껏 그를 끌어안았어요. 천만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어. 우리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음미했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면서 그날의 감동을 고스란히 간직하려 했죠.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그 후 매일매일 받은 놀라운 선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 값진 경험들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특별한 걸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행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곳이에요. 앞으로도 제 삶의 일부로 남을 거예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빛나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공항 로비. 인파 속에 어떤 호주인 여자가 인천공항 안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국인 공항 직원이 호주인 여자에게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를 쪽지를 받고 무슨 말을 속삭이자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호주인 여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마케팅을 전공하였고 경력을 쌓아 저만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어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선택한 경영대학원이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취직을 하고 커리어를 쌓을 동안 연구소에 틀어박혀 교수님 연구를 돕는 삶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력과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많아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무서웠습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칠까 봐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휴식만 취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제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 건지 갑자기 일본과 한국 경영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수 개념으로 저를 데려가신다 하셨어요. 저는 일본 컨퍼런스만 있을 줄 알고 휴가 일정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컨퍼런스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 작은 나라 컨퍼런스는 왜 굳이 가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명단을 이미 저로 넘겨두신 상황이었고 제 앞에는 일본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졌습니다. 감히 교수님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휴가를 취소하고 컨퍼런스 일정을 소화하기로 합니다. 교수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국의 컨퍼런스가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 배울 게 있다고요. 교수님은 컨퍼런스 일정에 맞춰 가족분들과 도쿄 여행을 하기로 하셔서 먼저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불만을 가득 안은 채로 홀로 일본 도쿄로 향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호주와 함께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이니 그래도 기대가 되었어요. 일본의 날씨는 생각보다 추웠고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가려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바쁜 도시에서 택시가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다니 30분을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았고 저는 결국 30분이 넘도록 걸어서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 중 하나인 일본의 대중교통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비용은 둘째 치고 택시나 버스 수가 많지 않아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호주만큼의 인프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없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힘들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가서 영어로 체크인을 부탁한다고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었던 호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언뜻 보니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어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만 그래도 영어를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일본인 호텔 직원은 어눌한 영어 발음으로 스피크 제페니스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호텔리어가 영어를 못하다뇨. 이런 경험은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호텔을 갔을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지친 마음을 컨트롤하고 일본어 번역기를 돌려서 일본어로 체크인을 해달라고 말하고 나서야 제가 예약한 호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은 일본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되게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별로였던 룸 컨디션에 한숨을 쉬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에너지를 쏟기에는 체력이 방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일본에 왔으니 스시는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밥집은 1인 식사를 지향하는 것인지 모든 테이블이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며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 사람인 저는 그런 조용하게 식사하는 분위기가 숨막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적막함을 깨보고자 스시를 먹던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왕 일본에 온 거 친구도 사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옆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몇 마디를 했더니 내 말을 듣던 옆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혼자 식사하고 싶어서 그런데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일본은 1인 가구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더라고요. 그들의 문화이지만 항상 화목하게 인사하고 낯선 사람과도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일본의 그런 문화가 너무 생소했고 좀 별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경영인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 경영인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게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인이 꾸민 입장에서 선진국인 일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오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컨퍼런스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경영대학원 학생들도 와 있었어요. 저는 같은 학생 신분인 그들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시작 전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어요. 컨퍼런스 기대되지 않아? 요즘 일본 사업 트렌드는 뭐야? IT나 AI 쪽도 뜨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이 많으려나 난 빅데이터에도 관심이 많거든. 일본 학생들은 눈을 꿈뻑꿈뻑 뜨고 슬며시 웃었습니다. 대답을 해주려나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들은 시험이 아닌 기부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었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기부 입학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말한 빅데이터나 AI를 잘 알지도 못했고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꽤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도 간혹 보면 기부 입학을 한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기부 입학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인들은 상반기 동안 자신이 이룩해낸 성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을 이겨야 할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당황했어요. 이 컨퍼런스는 각 기업이 발전할 가능성과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게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라이벌인 한국을 탓하고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능동적인 토의를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컨퍼런스는 꽤나 오랜 시간 이어졌지만 내용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일본보다 앞서갔는가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참석해야 할 한국 컨퍼런스 일정이 점점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조차도 이런 식인데 그 작고 볼 것 없는 나라는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먼저 한국으로 가신 교수님은 메시지로 꼭 한국 컨퍼런스를 가봐야 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저는 머릿속에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실제의 한국 모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넓었고 많은 인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AI 로봇들과 키오스크가 정말 많았는데 마치 미래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런 광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공항 내부에 지하철이 다닌다는 점이었어요. 공항이 워낙 넓어서 공항과 공항 사이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철을 설치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이 아닌 일반 길에서도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일본이 자연스럽게 생각났고, 어쩌면 한국은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챙긴 저는 뒤늦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키자마자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컨퍼런스 준비 중에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것을 이제 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노트북에 자료가 있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 노트북에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충전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패닉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료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장이 되면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저를 발견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노트북을 켜야만 하는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 호텔 직원과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함을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무색하게도 덜덜 떨며 라는 저의 말을 똑바로 들은 공항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식은땀을 닦아보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한국인 공항 직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무언가 적은 쪽지 한 장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펼치니 어딘가로 가는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컴퓨터 PC가 있는 편의시설 위치를 적어서 알려드립니다. 저쪽으로 가면 PC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 직원은 저를 토닥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패닉되었던 정신을 잡을 수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오래 준비하시던 컨퍼런스 자료가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만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 직원의 따뜻한 도움으로 바로 편의시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안도감에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직원이 그려준 약도로 가니 정말 컴퓨터 PC가 있는 장소에 갈 수 있었고 저는 빠르게 교수님께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안도하시며 컨퍼런스가 끝나면 꼭 밥을 사주겠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서비스에 놀랐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아니 호주이었더라도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처할 만한 편의시설은 없었으니까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또다시 생겼습니다. 역시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PC에서 자료를 보내고 나니 컨퍼런스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로 시간을 꽤나 허비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일본과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빨랐고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호주의 교통수단은 느리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때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칼같이 시간을 지켜 도착했습니다. 늦었을까봐 컨퍼런스 장소에 뛰어들어갔지만 여유롭게 세이프할 수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온 저에게 교수님은 태연한 표정으로 시간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뛰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일 줄 알았던 한국의 젊은 경영인들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함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온갖 문화 트렌드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한국을 이겨야 할지에 대한 불만과 견제를 토로하고 서로의 단합을 도모하기만 했다면 한국은 여러 인사이트와 객관적인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서로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면서 서로 디벨롭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협약도 맺는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컨퍼런스는 몇 시간을 한국을 견제하고 욕하는 데 사용했지만 한국은 일본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컨퍼런스를 시작할 때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이 빼앗고 있다는 한 줄의 발표를 언급하는 몇 초의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또래 혹은 자신보다 어린 경영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날카로운 토의 과정을 거치고 협약까지 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의 컨퍼런스처럼 한국 학생들 몇몇이 참석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활발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공학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이강국인 한국 학생들답게 코딩과 AI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신기한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서로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창시절부터 경쟁에 익숙했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호주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지만 확실한 것은 호주 못지않게 그들도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창업 아이템 스터디를 통해서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잘나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한국인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만의 사업을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는 꿈을요. 저는 호텔에 가서도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 맨 뒷장에는 제가 막연하게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들이 적혀 있었어요. 졸업학기를 앞두고 진로에 대해 부담을 가졌던 저는 몇 개월째 아이템이 적힌 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화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교수님이 자꾸 한국 컨퍼런스를 강조하시고 굳이 힘들게 일본 컨퍼런스 직후로 한국 일정을 잡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은 것이 더욱 확실해 보이는 법이니까요. 제가 혼란스러워했던 걸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뜻을 알게 된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휴가를 못 간다고 뒤에서 남몰래 욕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넓고 멋있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의 모습에 감탄하며 걷다가 저는 미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뛰며 장난치며 짐을 밀고 가는 한국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고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캐리어에 세게 부딪힌 저는 발목이 꺾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시간은 이 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목이 아파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의 부모님께서 정말 미안해하며 공항 직원을 불러주셨습니다. 공항 직원은 괜찮냐고 물으며 나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리고 발이 낀 것 같다며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응급처치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2시간이면 괜찮을 겁니다. 공항 직원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공항 안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공항 안에 병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편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응급 상황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는 호주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병원 진료를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이었어요. 그러나 저의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빠르게 착착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같은 것은 없었고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엑스레이를 찍었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 빠르게 처치를 하였습니다. 깁스까지 하고 나니 정확히 2시간이 걸렸고 공항 직원들은 제가 비행기에 무사히 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호주에서 한 번 병원을 가면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비가 왜 이리 싸냐고 묻자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병원까지 경험하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은 호주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호주에 돌아와 새로운 삶의 루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 저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잊었던 열정을 찾게 되었고, 취업을 어디로 할 것이냐고 급한 마음에 재촉하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번 준비하고 있다고 얼버무리며 말했던 저는 부모님께 저의 사업 계획서와 무슨 아이템을 두고 창업할 것인지에 대한 PPT를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취업을 잘해야 한다고 매일 부담을 주시던 부모님이시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제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별 반대 없이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의외인 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놀라며 왜 반대하지 않냐고 매일 좋은 곳에 취직하라 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진로를 정하지 못해 걱정되는 마음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이제라도 진로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일 떠올리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을 찾아준 아주 굉장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 컨퍼런스 때 만난 한국 학생들과 종종 연락을 하며 제 사업에 대한 꿈을 넓혀갔고, 학교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뭉쳐 미국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발로 뛰며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